윤정이 할머니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 한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죠. 그러나 억만장자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그녀가 겪어온 가장 큰 고통은 결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바로 잃어버린 딸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었죠.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지 않더군. 정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희가 젊었을 적엔 너무나 빈곤했어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던 암울한 시절이었죠. 결국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잠깐 방심한 사이 어린 딸을 잃고 말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아무리 찾으려 애써도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세월은 흘렀고 정희는 날카로운 비즈니스 감각으로 막대한 재산을 일궜어요. 그러나 성공으로 얻은 만족보다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그리움은 도리어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정희는 귀띔으로 들은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였죠. 도시 외곽에 있는 한 신당이 사람들의 잃어버린 인연을 이어주기도 한다는 풍문이었어요. 평소 무속 신앙을 크게 믿지 않던 정희였지만 딸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이라도 좋으니 한번 가보자. 이 방법이 아니면 이제 나에게 선택지가 없을지도 몰라.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날 새벽 정희는 아무도 모르게 차를 몰고 도시 가장자리를 향해 떠났어요. 텅 빈 길 위로 새벽 안개가 자욱했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복잡했죠. 얼마 후 비포장길 끝자락에서 낡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어요. 차에서 내려 조용히 둘러보니 외지인이라면 발길을 돌릴 법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되돌아갈 생각은 없었죠. 정희는 마음을 가다듬고 희미하게 열려있는 신당의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 단숨에 코끝을 찌르는 이질적인 향기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불빛이 희미하게 깔린 공간에는 어둑한 어둠과 희미한 빛이 겹쳐 있었고 그 사이로 미묘한 열기가 감돌았죠. 정희는 문턱을 넘는 순간 알 수 없는 낯설음과 익숙함이 동시에 밀려와 잠시 숨이 막혔어요. 안쪽에 앉아있던 젊은 여인은 차가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분명 앳된 얼굴이었는데도 어느 노인보다 깊은 세월을 꿰뚫은 듯한 눈빛이었죠. 그 눈빛에 정희는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무엇을 찾아오셨나요?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 마치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빛처럼 정희를 감싸왔어요. 가슴속 깊은 곳을 자극하는 이상한 울림이 있었죠. 정희는 괜히 목이 타는 느낌에 마른 침을 삼키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잃어버린 딸을 찾고 싶습니다. 혹시 살아있다면 작은 단서라도 알고 싶네요. 젊은 무당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정희를 이끌었어요. 이리 오셔서 잠시 앉으세요. 이야기가 길어질 듯하니 차부터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당 안은 거친 외풍이 불어올 것 같았지만 묘하게 아늑했어요. 공기 중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온기가 깃들어 있었죠. 정희는 무릎을 굽힌 채 자리에 앉아 천천히 둘러봤어요. 재단에 놓인 향로와 빛바랜 부적들, 어수선해 보이는데도 기묘하게 질서가 잡힌 느낌이었죠. 소연이라 불린 젊은 무당은 차를 끓이면서 정희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마치 정희의 안을 꿰뚫어 보는 사람처럼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정희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걸 보거나 느끼는 건 아닐까? 차가 준비되자 소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부담 없이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모든 이야기를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머금으며 오랫동안 묻어왔던 사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가난했던 시절, 한순간의 방심으로 딸을 잃어버렸고 이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였죠.
돈이면 다 될 거라 여겼지만 딸만큼은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소연은 마치 자기 일인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순간 몰려온 안쓰러움이 눈동자에 어렸어요. 그러고는 시선을 잠시 떨구더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며칠 후에 굿을 열어볼 테니 그때 다시 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신영께 도움을 청해보겠습니다. 정희는 얼어붙은 목소리로 겨우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신당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면서도 소연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모를 익숙함이 스쳐갔어. 이게 무슨 느낌이지?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릴 때마다 정희는 자꾸만 소연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그 맑고 낮은 울림이 귓속에 맴돌며 잃어버린 과거와 희미한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듯했죠. 내가 너무 기대를 거는 걸까? 그래도 이번만은 놓치고 싶지 않네.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정희는 빗속을 뚫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 정희는 다시 신당을 찾았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이었는데 묘하게 불안하면서도 기대감이 들었죠. 신당 문을 열자 소연이 한복을 차려입고 내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꼭 굿을 해야 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죠. 소연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쿵 울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곧 장단 소리와 함께 향내가 짙어지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무아지경에 빠진 듯 몸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고 정희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간절히 딸의 행방을 빌었죠. 어느 순간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이상한 장면을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어느 날 울고 있던 어린아이, 누군가에게 이끌려 사라진 조그만 손.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분명 딸을 잃던 날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소연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의식을 끝낸 후에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상하게도 빗속에서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몸서리가 젖이네요. 그걸 들은 정희는 잔뜩 겁이 나면서도 이상한 희망이 떠올랐어요. 설마 이 젊은 무당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소연이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반지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밤을 새우며 소연의 반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문양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과거 딸에게 주려고 특별히 만든 반지 문양과 똑같은 느낌이었죠. 설마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저 반지는 어떻게? 밤새 뒤척이다 결국 다음날 아침 다시 신당으로 향했어요. 신당으로 들어선 정희는 소연을 보자마자 반지 이야기를 꺼냈죠. 혹시 그 끼고 있는 반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손에 넣은 건지, 누가 준 건지. 소연은 그 이야기가 나오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게 이 반지가 왜 있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냥 걸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라 부르던 분들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요. 그 말을 들은 정희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결혼 반지를 개조해 만들었던 딸의 반지가 이 낯선 무당목에 걸려 있었다니 가슴이 뛰고 머리가 하얗게 멍해졌죠. 혹시 너가 내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나도 지금 너무 놀라서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희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어요. 소연 또한 눈을 크게 뜨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어릴 적 기억도 정확하지 않고 저도 사실 누가 진짜 제 부모인지 몰라요. 소연이 천천히 눈물을 머금은 채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진실의 문턱에서 쉽게 한 발을 내딛지 못했어요. 서로에게서 묘한 친근감이 느껴지면서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게 믿기 힘들었죠. 그 뒤로 정희와 소연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 보기로 했어요. 정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신당에 들러 소연과 대화를 나눴어요.
자신이 딸을 어떻게 잃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낱낱이 말해주었죠. 소연은 자신이 양부모 손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이유 모를 외로움이 마음속에 있었노라 고백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정의를 편안하게 여기는 자신을 발견한 소연은 더 혼란스러웠죠. 정말로 이분이 내 친어머니라면 난 대체 그동안 뭐라고 산 걸까? 버림받았다고 여겼는데 혹시 아닌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정의도 역시 초조함과 기대감에 뒤섞여 있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아이가 내 딸일 확률이 너무 크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의는 사업 관련 미팅이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신당 쪽을 향했어요.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차를 몰아 소연을 찾아갔죠. 마당에 들어서자 소연이 굿을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열심히 하네.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무당의 길을 걷고 있을까? 정의는 묘한 존경심까지 들었어요. 소연은 굿을 시작하기 전 정의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다른 신도분 의식이라 함께 참여하기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뒤에서 구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괜찮다면 나도 여기 앉아서 지켜볼게. 너 하는 일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위로받고 가는지 궁금하기도 하네. 장단이 울려 퍼지고 북소리와 함께 소연의 목소리가 신령을 부르는 노랫가락을 그려냈어요. 정의는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소연이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의 고민을 끌어안고 있음을 느꼈어요. 단순히 신령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공감 능력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듯 보였죠. 의식이 끝나고 신도가 소연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덕분에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고 갑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소연은 작은 미소로 화답했고 그 신도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돌아갔어요. 정의는 그 장면을 보며 솔직히 감동했어요. 저 아이가 내 딸이라면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 늦은 밤 소연은 지친 기색으로 신당 방에 앉아 있었어요. 정의가 함께 남아 차를 끓여오며 말을 건넸죠. 오늘 하루 고생이 많았네. 내가 차 좀 끓였으니 마시고 쉬는 게 어떨까? 소연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직접 차를 끓이셨나요? 정의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봤어. 나도 옛날엔 이런저런 집안일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 차를 홀짝이던 소연은 고요한 밤의 기운을 느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계속 생각해봤는데 정말 제 기억이 맞다면 어머니가 저를 찾기 위해 애쓴 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내가 가졌던 원망은 어쩌면 잘못된 거였을 수도 있겠어요. 정의는 그 말에 잠시 입술을 꽉 깨물었죠. 난 죽으림을 다해 찾았지만 결국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어. 너를 잃고 7살, 10살, 20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찾아야 하는데 단서는 갈수록 희미해지고 그저 돈을 벌어 탐정을 쓰고 전단지를 돌리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더 매정하더라. 소연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저도 어머니를 원망할 수만은 없겠네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제가 그 아이가 맞다면 저 혼자 엇나간 생각만 해왔던 거잖아요. 정의는 그 말에 뭉클함을 느끼고 소연의 손등을 살며시 감쌌어요.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자.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난 너가 딸이라는 걸 거의 확신하고 있어. 소연은 대답 대신 살짝 눈물을 보였어요. 그리고 정의도 그 눈물을 보며 마음이 울컥했죠. 그 후로 두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도 조금씩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이었어요. 정의는 사업 관련 회의가 끝나면
바로 신당으로 가곤 했고 소연도 굳이 막지 않았죠. 집에서 그렇게 외롭게 지내지 마시고 여기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세요.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저녁 늦게 신당에 갔는데 소연이 밖에서 낯선 아이를 달래고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니?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해보자.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 정희 눈에 들어왔죠. 저런 따뜻함을 원래부터 지닌 아이였을까. 어릴 때 내 딸이었으면 같이 살면서 나도 많이 배웠을 텐데. 가슴 한편이 시려왔지만 동시에 대견하기도 했어요. 소연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그것이 무당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어요. 정희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은 돈으로나마 소연을 지원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키워갔죠. 한편 정희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점점 허무해졌어요. 이 넓은 공간에서 나 혼자 살아왔구나. 딸이 있었다면 이 집이 얼마나 활기가 돌았을까. 거실에 앉아 고급 소파에 기대어도 마음이 허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조심스럽게 소연에게 제안했죠. 시간이 괜찮다면 우리 집에도 한번 와보겠니? 너가 싫지 않다면 방 한 칸 정도 쓰면서 편하게 머물러도 좋고. 소연은 살짝 당황했지만 정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어쩌면 어머니가 저를 초대해 주시는 게 그냥 사적인 바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전 아직 신당에 애착이 커서 가끔 들르면서 쉬는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희는 크게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 저녁이라도 집에 오지 않을래? 소연은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간다고 약속했죠. 저녁 무렵 소연이 정희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정희는 예감처럼 두근거렸어요. 마치 잃어버린 아이가 정말 집으로 들어오는 기분이라 긴장했죠. 문을 열고 들어온 소연은 내부를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넓고 깔끔하네요. 이런 곳에서 혼자 사신 거예요? 정희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돈으로 큰 집은 마련했지만 사람이 있어야 집도 따뜻해지더라고. 소연은 안내받은 방에 간단한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와 정희가 준비한 식사를 함께 했어요. 정희는 손수 요리를 한 건 아니었지만 고급 식재료와 요리사를 불러온 터라 식탁은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죠. 원래 이렇게 매일 드시는 건가요? 소연이 신기하다는 듯 묻자 정희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아니, 평소엔 대충 먹어. 너가 온다니까 특별히 준비했어.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도 조금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덕분에 잘 먹고 가네요. 정희는 그 말이 그렇게 기쁘게 들릴 수가 없었죠.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정희는 털어놨어요. 어릴 때 사진을 찾으려 했는데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 가난해서 사진 한 장 찍기가 힘들었나 봐. 저도 어릴 때 사진을 보면 다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양부모라 여겼던 분들도 날 따뜻하게 챙겨주긴 했지만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있었죠. 자연스레 두 사람은 과거의 시간을 하나씩 떠올리며 맞춰보려 했어요. 그러다 보면 더욱 우리가 진짜 모녀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연은 매 순간마다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걸 느꼈고 정희도 다시금 용기가 생겼죠. 밤이 깊어졌을 때 소연은 말했어요. 오늘 이곳에서 자고 갈게요. 내일 일찍 신당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에서 쉬고 싶기도 해요. 정희는 속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편히 쉬어라. 내일 아침 밥은 내가 한번 직접 해볼 테니 기대해줘.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소연보다 한참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평소 요리를 거의 안 했지만 최소한 계란 후라이나 간단한 국 정도는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서툰 솜씨로 버벅대며 만들었지만 예쁘게 차린 아침 식사를 식탁 위에 놓고 소연을 깨웠죠. 말도 안 돼요. 정말 어머니가 요리를 다 하신 거예요?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묻자
정희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맛은 장담 못해. 그래도 내 정성이니 조금만 맛봐줘. 소연이 한술 뜨고는 조금 짜긴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아요. 몸에 좋은 재료를 쓰셨나 봐요. 라고 웃었고 정희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아침 식사가 두 사람에겐 새롭고도 뭉클한 순간이었죠. 식사를 마친 뒤 소연은 신당으로 돌아가 굿 준비를 해야 했어요. 정희는 운전기사를 부르겠다고 했지만 소연은 사양했어요. 택시 타고 가는 게 더 편해요. 결국 정희가 문 앞까지 배웅하며 말했죠. 일 다 끝나면 혹시 저녁에 또 들를래? 집에 있다 보면 심심하거든. 소연은 대답 없이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문을 나섰는데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소연은 신당으로 돌아온 뒤 하루 종일 바쁘게 국과 상담을 이어갔어요. 신도 중 한 명은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 별거 직전이라는 얘기를 털어놓았고 또 다른 신도는 사고로 자녀를 잃은 상실감에 힘들어했어요. 소연은 속으로 나도 잃어버린 아이였는데 이렇게라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굿이 끝나고 밤이 되자 문득 정희와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어요. 진짜 엄마가 이렇게 내 곁에 있었던 건가? 왜 하필 무당이 된 지금에서야 만나게 된 걸까?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겹쳤지만 적어도 미움이나 원망보다는 따뜻함이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다음 날 소연은 굿이 없는 틈을 타 신당 뒷마당에서 가벼운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희가 오겠다는 연락이 왔죠. 오늘 오후에 시간이 생겨서 신당에 들르마. 점심이라도 함께 할까? 네, 기다릴게요. 정희가 신당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조금 흐렸지만 바람이 시원했어요. 소연은 제안했죠. 마침 쉬는 시간이니까 밖에서 간단히 식사나 할까요? 두 사람은 신당 근처로 걸어나가 손님이 거의 없는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촌스럽지만 정감이 가네. 이런 곳에서 밥 먹은 지 정말 오랜 것 같아. 소연은 메뉴판을 보고 설명했죠. 여기 국밥이 꽤 맛있대요. 저도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맛있는 국밥이 나오자 두 사람은 허겁지겁 국물을 떠먹으며 하루 일과를 주고받았어요. 오늘은 회사 일 대신 여기 오고 싶어서 임원들에게 맡겨버렸다. 이젠 회사가 없어도 크게 상관없을 정도로 자리가 잡힌 상태라. 나도 좀 쉬고 싶어. 이제부터는 정말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돈은 충분하시니까. 맞아. 돈은 있는데 정작 내 삶은 메말랐던 거지. 이제서야 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드네. 너를 만나고부터 뭔가 바뀐 느낌이야. 소연은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뭉클했어요. 점심 식사 후 두 사람은 신당으로 돌아와 마당 한편에 놓인 낡은 벤치에 앉았어요. 늦여름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서 둘 사이에 어색함 없이 대화가 흘렀죠. 소연은 지난밤 생각해둔 이야기를 살짝 꺼냈어요. 어머니, 아니, 엄마라 부르는 게 더 편할까요? 저도 사실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으면서도 어색해서. 정희는 그 말에 씁쓸한 듯 웃었어요. 뭐든 편한 대로 불러도 돼. 난 너가 그냥 엄마라고 불러주면 좋겠지만 갑자기 그럴 순 없겠지. 내가 너무 조급한 마음이었나 싶기도 하고. 조급하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저도 마음속에서 서서히 받아들이는 중이라서 그래요. 아마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화는 짧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한껏 좁혀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정희는 내심 작은 안도를 느끼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소연을 도와야 할지 생각하기도 했죠. 며칠 뒤 신당에 갑작스러운 손님들이 몰려오는 날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사건이 터져서 여러 사람이 불안과 걱정을 안고 찾았던 거죠. 소연은 눈코 뜰 새 없이 굿을 치르고
상담을 해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정희는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대기 순서를 안내하고 신당 바깥마당을 정리해 주었어요. 평소라면 분명 정희가 할 일이 아니었지만 이젠 그런 것도 스스럼 없이 함께 했죠. 점심도 걸으며 움직이던 중 어느 신도가 정희에게 물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무당님을 도와주시나요? 두 분이 무척 친해 보이던데 혹시 가족이신가요? 정희는 순간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 셈이라고 해둡시다. 저 아이가 워낙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니 제가 옆에서 조금은 거들고 싶어서요. 신도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군요. 두 분이 꼭 모녀처럼 닮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말에 정희는 괜히 가슴이 쿵 울리는 감정을 느꼈죠. 정신없이 하루가 가고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신도들이 다 돌아갔어요. 소연은 녹초가 된 모습으로 신당 마당에 주저앉았어요. 정희가 물병을 건네며 권했죠. 얼른 이거라도 마시고 들어가서 좀 쉬자. 소연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오늘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편히 상담받고 갔네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뭉클했어요. 이젠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진다. 내가 그저 돈으로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같이 수고하는 것도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혼잣말처럼 생각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신당 안쪽 방에서 간단한 밥상을 차려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소연은 지쳐서 밥을 대충 먹다 말았고 정희는 그런 소연이 안쓰러워서 말했어요. 집에서 묵고 가는 게 어때? 내가 차로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내일도 새벽부터 들어올 분이 있어서 여기 있어야 해요. 제가 이렇게 몸을 누이고 쉬면 괜찮아지니 걱정 마세요. 그래, 알겠어. 그럼 이불이라도 두툼한 걸로 바꿔 덮고 자. 날이 점점 서늘해지니까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해야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정희는 그런 소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하지 마. 이제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 소연은 그 한마디에 잠깐 울컥했지만 꾹 참으며 누워 눈을 감았어요. 정희는 문을 살짝 닫고 나와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한동안 바라보았죠. 늦어버린 시간이지만 이제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고맙다. 정말 다행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소연은 종종 정희 집에 들러서 며칠씩 묵고 가기도 했어요. 신당에 다른 무당이 도움을 주러 오는 날이 있었고 그럴 때 소연은 도시 생활을 체험하듯 정희 집에서 쉬었죠. 정희는 기쁜 마음으로 소연에게 이곳저곳을 보여주거나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어요. 특히 시장에 가는 날 소연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저는 보통 신당 근처 작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든요. 이렇게 큰 시장은 잘 안 와봐서 좀 낯설어요. 정희는 싱글벙글하며 소연이 잘 먹을 만한 재료를 골랐어요. 가끔 이런 곳에서 장도 보고 재료 손질도 하면서 지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 나도 예전엔 몰랐는데 사는 맛은 돈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도 느껴지는 거였네. 소연은 그 말이 마치 자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처럼 들렸어요. 그러게요. 제게도 지금 이런 시간이 정말 낯설고 행복해요. 두 사람은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 집으로 돌아와 서로 서툰 솜씨로 요리를 했죠. 소연이 주로 무당 일을 하며 지내서 음식 솜씨가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주방이 이렇게 북적이는 건 처음이야. 정희는 즐거워했고 소연도 그 모습에 살짝 웃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소연은 정희에게 큰 굿을 제안했어요. 지금까지의 얽힌 인연과 아픔을 풀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개인 굿을 열고 싶어요. 무당이자 딸이 될 수도 있다는 제가 해주는 굿이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희는 살짝 놀랐지만 그 제안이 싫지 않았어요.
나도 사실 언젠가 너에게 제대로 의식을 받아보고 싶긴 했어. 내가 아직 품고 있는 죄책감이나 슬픔을 제대로 내려놓고 싶거든. 그렇게 두 사람은 날짜를 잡고 신당에서 특별한 굿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 굿은 다른 사람 없이 정희와 소연만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제단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과 꽃, 그리고 향들이 놓였고 소연은 가장 깨끗한 무복을 입었죠. 장단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 정희는 두 손을 모으고 차분히 눈을 감았어요. 소연의 노랫소리가 점점 깊어지며 마치 아득한 세상을 불러오는 듯 했어요. 정희는 그 선율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과 잃어버린 딸을 떠올렸죠. 그 작은 손을 꼭 잡고 울고 싶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소연은 의식 도중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왜 그때 나는 혼자였을까? 정말 버려진 게 아니었는데. 정희는 그 말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소연도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인지 무당으로서 받아들인 영적인 메시지인지 분간이 안 됐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인 수십 년의 상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곧 굿이 끝나고 소연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오랜 아픔을 어느 정도는 풀어낸 것 같아요. 어머니도 느껴지시나요? 정희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마음 한구석에 쌓인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야. 너가 나를 위해 직접 굿을 해주니 이걸로 더는 후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이 굿이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응어리를 날려주었고 진정한 새 출발의 계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이후 정희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어요. 회사 일도 다시 활기를 띠며 정리했고 직원들에게도 곧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 같다고 말했죠. 소연을 딸로 받아들이는 일이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정희 삶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소연 역시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품고 있던 나는 버림받았고 혼자라는 의식이 서서히 사라졌죠. 그 자리를 내게도 엄마가 있었다는 따뜻함이 대신 채워주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둘 사이에는 점점 엄마 딸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물론 소연이 매번 엄마라고 부른 건 아니었지만 정희는 종종 딸이긴 하지라는 농담 섞인 표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연을 소개하기도 했죠. 신당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도 두 사람을 모녀로 여기고 있는 듯 보였어요. 무당님과 함께 계신 분이 친어머니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두 분이 참 닮았어요.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신당 앞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소연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어 모으고 정희는 커다란 봉투를 들고 그것들을 치웠죠. 두 사람은 어쩐지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잠시 시골집에 사는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일을 함께하게 될 줄은 몰랐네. 저 낙엽 좀 더 옆으로 쌓아둘까? 정희가 땀을 훔치며 물었어요. 소연은 한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그럴게요. 나중에 모닥불에 살짝 태워버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낙엽을 다 치우고 나니 마당이 환해졌어요. 이제 조금 더 깔끔해 보이네요. 조금 있다가 신도가 몇 분 오신다는데 깨끗한 마당을 보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정희는 빗자루를 한쪽에 기대어 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에서 자신이 무슨 복을 받았길래 딸을 이렇게 늦게라도 찾았을까 싶었어요. 살아온 세월이 헛된 건 아니었구나. 언제나 돈에만 매달려왔지만 결국 내게는 이런 인연이 남아있네. 며칠 뒤 소연이 큰 결심을 한 듯 보였어요. 신당 뒤뜰에 앉아 정희에게 털어놓았죠. 어머니, 저 사실 오늘 용기를 내서 하나 말씀드리려 해요. 아직 정확히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게는 조금 큰 변화일 수도 있어요.
정희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그래. 무슨 일이든 나한테는 솔직히 털어놓으면 돼.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 소연은 살짝 입술을 깨물고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어요. 무당의 길을 계속 걷는다고 해도 이 신당 운영은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워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좀 더 체계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안에선 언젠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라나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혹시 상담이나 치유 같은 분야로 확장하고 싶다는 뜻이니?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당으로서의 제 역할이 굿이나 신령과의 교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도 사업 경험이 풍부하시니 제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옆에서 지원해줘야지. 너 혼자 해나갈 필요 없어. 필요하면 인력도 고용하고 내 생각대로 만들어 보자. 돈 문제는 걱정 말고.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서 든든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신당 운영 방식을 조금씩 바꿔갔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굿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심리 상담에 가까운 시간도 따로 마련하고 기다리는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정비했죠. 정희는 회사에서 쓰던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를 신당에 접목해봤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금세 편리함을 느꼈어요. 이 신당은 마치 종합상담소 같네. 그냥 와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차분히 대화를 나누다가 필요하면 굿을 받는 시기라서 좋아요. 이런 입소문이 돌면서 오히려 신도가 더 늘어났어요. 소연은 새로운 무당 지망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이 익힌 굿과 의식들을 전수했어요. 정희는 그 옆에서 실무를 돕고 재정이나 관리 문제를 해결해줬죠. 두 사람의 협업이 제법 훌륭하게 굴러가면서 신당은 바야흐로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장소가 되었어요. 어느 날 소연이 조용히 정희에게 말했어요. 가족끼리 일한다고 해서 어수선해지기 쉬울 텐데 우리는 의외로 잘 맞아가고 있어요. 희한하죠? 정희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쩌면 너가 내 딸이니 가능했을 거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괜히 생긴 말은 아닌 것 같아.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머릿속에서 그래. 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신당의 낙엽 대신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었고 소연은 구슬 위에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었어요. 정희는 또다시 제안했죠. 난방 시설을 좀 더 보강해야겠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추울 테니 재단 옆에 온풍기도 놓자. 소연은 웃으며 농담을 건넸어요. 어머니가 신당을 너무 현대식으로 바꿔놓으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통은 그대로 두되 편의성은 개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래야 너가 무리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잖아. 결국 두 사람은 잠깐 공사를 진행해 마당 일부를 덮고 따뜻한 대기실을 마련했어요. 무당으로서의 신성함은 지키면서도 방문객들이 겨울철에 엄발을 녹일 수 있게 배려한 거였죠. 공사가 끝난 후 방문자들은 이렇게 평했어요. 여기 올 때마다 편안해서 좋다우. 무당님도 좋지만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분이 계시니 그런가 보다. 소연은 매번 정희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정희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애정이 더욱 단단해졌죠. 겨울 초입, 첫눈이 내린 날, 소연은 특별한 굿을 준비했어요. 정희가 마침 그날 시간을 넉넉히 낼 수 있어서 함께하게 되었죠. 흰 눈이 소복이 쌓인 신당 마당에서 소연은 새하얀 무복을 입고 고요히 서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에 마치 눈 속의 신령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굿이 시작되자 북소리와 함께 소연의 춤사위가 하늘거렸어요. 눈발이 슬쩍 날리며 마당 한가운데서 재단의 촛불이 아른거렸죠.
정희는 한쪽에서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소연을 지켜봤어요. 의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소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쌓인 원망과 슬픔이 있다면 모두 눈 속에 묻어버리라는 정갈이 온다. 이제 새해가 밝을 때 남은 건 희망과 재회의 기쁨일 거라고. 소연 스스로도 그 말이 마치 자신과 정희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희는 괜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우리 지난 시간의 상처는 이제 묻고 남은 날들을 기쁘게 살아가자.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죠. 의식이 끝난 뒤 소연은 잠시 멍한 모습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얀 눈이 여전히 소복소복 내려앉고 있었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수고 많았어. 너도 춥지 않니? 안으로 들어가서 몸 좀 녹이자. 소연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구슬할 때는 오히려 몸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도 이제 끝났으니 들어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 좋겠네요. 둘은 재단을 간단히 정리한 뒤 신당 안으로 들어가 찬물을 끓였어요.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며 마시는 차 한 잔에 그동안의 회한과 서글픔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죠. 정희는 찻잔을 들고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너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 이렇게 마음 편한 겨울은 처음이야. 소연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어요. 저도 평생을 외로움에 떨며 살았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요. 정희는 깜짝 놀라듯 소연의 말을 되새겼어요.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요라는 문장이 주는 울림이 너무나 컸죠. 그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춰도 들을 수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값진 말이었어요. 세월은 흐르고 정희와 소연은 누구에게도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가족임을 대대적으로 밝히는 건 아니었지만 주위에선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정희는 여유가 생기면 집으로 소연을 초대했고 소연도 바쁘지 않을 땐 기꺼이 도시에 올라가 하룻밤을 지내곤 했어요. 신당은 점점 유명해졌고 소연의 굿은 효험이 좋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거기에 정희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체계적 관리를 하면서 신당은 단순한 무속 공간을 넘어선 상담소 역할까지 맡게 되었죠. 사람들은 소연 무당님은 정말 따뜻하시고 뒤에서 잘 챙겨주시는 윤정이 할머니도 계셔서 든든하다고들 했어요. 어느 겨울날 밤 소연은 정희 집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문득 깨어났어요. 창문 너머로 살짝 달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마음이 고요하면서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안도감이 밀려왔죠.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편히 잠들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속삭이듯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조금 뒤 소연은 거실로 나가 조용히 물을 마시며 창밖을 다시 봤어요. 그때 마침 정희도 잠에서 깼는지 거실로 나오다가 소연과 마주쳤죠. 왜 못 자고 있어? 어딘가 아프니? 두 사람은 그 어색함에 살짝 웃음을 지었어요. 그냥 잠이 깼어요. 오히려 아픈 곳 없이 편안한 기분인데 그래서 잠이 깨버렸네요. 정희는 다행이라며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더 끓여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나 마시고 다시 자자. 내일도 일이 바쁠 텐데. 소연은 물을 마시면서도 늦은 새벽에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있는 이 풍경이 꽤 마음에 들었어요. 정희도 잔잔한 미소로 소연을 바라보며 이 시간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소연은 아침 일찍 신당으로 돌아갔어요. 정희는 좀 더 자도 된다고 했지만 소연은 떠났죠. 예약이 있어서 서둘러 가야 해요.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몸이 개운하게 쉬었어요. 그래. 가서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그 뒤에도 비슷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소연이 너무 지쳐 보이면 정희는 억지로라도 집에 데려가 쉬게 하기도 했고 소연도 그 호의를 점점 더 편하게 받아들였죠.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다 보니 사실상 함께 사는 거나 다름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어느 날은 정희가 제안을 했어요. 이제 아예 신당 근처에 방을 마련하자. 내가 작은 집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선물할 수도 있지 않겠어? 소연은 너무 큰 선물이라며 거절하려 했지만 정희가 굽히지 않았죠. 너가 마음껏 쉬고 신당과 가까우면서도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보여서 그래. 잃어버린 딸 찾은 기념이라고 생각하자. 어머니가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저도 마다하진 않을게요. 곧 근처에 작은 주택을 구해 인테리어를 새로 했고 소연은 그곳을 신당과 집 사이를 오가며 쓰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지고 1년이 다 끝나가려는 무렵이었어요. 신당에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의 복을 비는 의식을 치르러 온 신도들이 많았죠. 소연은 정신없이 굿을 이어가면서도 틈틈이 정희와 눈을 마주쳤어요. 정희가 옆에서 재단에 놓을 물품이나 음식물을 챙겨주며 보조해줬거든요. 의식이 모두 끝나고 나면 정희와 소연은 신당 한 구석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둘만의 소소한 일상이자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죠. 오늘도 사람들이 참 많이 왔네요. 다들 새해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 더 바쁘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소연이 찻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정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하지만 너가 이끌어주는 곳 덕분에 많은 사람이 마음의 짐을 덜어가는 것 같아. 나도 너와 함께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소연은 정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 신당을 함께 지켜주시는 어머니가 있어서 가능해요. 혼자였으면 벌써 지쳐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정희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함께 있으니 더 든든하다. 내가 괜히 너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침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신당에서는 특별한 제야 굿을 준비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복을 기원하려 했죠. 정희도 그 의식에 참여하려고 일찌감치 와서 소연을 도왔어요. 음식이며 장식이며 각종 준비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모두의 의지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밤이 되고 신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꽤 큰 무복을 입고 장구와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면서 지난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를 전했어요. 사람들은 제각각 마음속의 소원을 빌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죠. 정희는 제단 옆에서 촛불을 지키며 소연이 보여주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얘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였구나. 나만큼이나 저 사람들도 이 아이를 의지하고 있는 거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식이 절정에 이르자 소연이 높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지난해의 한과 슬픔, 미움과 원망을 모두 이 촛불과 함께 날려버리세요.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아오니 따뜻한 마음만 품고 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호흡을 내쉬었어요. 정희 역시 눈을 감고 한 해 동안 겪은 여러 감정들을 떠올렸죠. 내가 이렇게 딸을 찾고 마음을 나눌 수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자정이 다가오자 제야 굿이 끝나고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 인사를 나누며 돌아갔어요. 소연과 정희는 마지막까지 뒷정리를 하느라 분주했지만 모두가 떠난 신당 마당에 선 순간 어느새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감돌았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수고했어. 올해 마지막 굿을 잘 마무리했네. 정희가 지친 기색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소연은 멍하니 하늘을 보다가 대답했어요. 이게 아마 제 인생에서도 가장 뜻깊은 해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잃어버렸던 시간을 비로소 되찾았으니까요. 정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소연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말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뻤죠. 서둘러 시선을 돌려 소연과 마주보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너를 찾아서 너랑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조용히 새해 첫 순간을 맞이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만은 어찌나 뜨겁고 눈부시던지 마치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는 듯 했죠. 새해가 밝고 신당은 더욱 분주해졌어요. 사람들은 새해 운세를 보거나 굿을 통해 애군을 떨쳐내려 몰려들었죠. 소연은 바쁜 와중에도 매일 정희와 한 번씩은 얼굴을 보고 식사를 하곤 했어요. 서로 떨어져 있어도 휴대폰으로 자주 연락했고 가족으로서 서로를 챙기는 게 당연해졌죠. 어느 날 정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소연을 불렀어요. 내가 생각해둔 게 있어. 우리 둘이 정식으로 가족임을 선언하는 건 어떨까? 물론 증거가 없어도 서로 믿고 있지만 법적 절차나 주의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을까? 소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친자 확인을 거쳐 호적을 정정하고 그런 건 지금 단계에서 꼭 하고 싶진 않아요. 이미 마음으로는 충분히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굳이 증명할 필요도 못 느껴요. 정희는 그 답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너가 편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난 그냥 혹시나 너가 더 든든하려면 법적으로도 자리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 소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알지만 전 지금처럼만 지내도 충분히 든든해요. 만약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천천히 해봐도 되죠. 정희는 그 말에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래. 너가 그렇다면 나도 좋아. 우리끼리 이렇게 지내면 되지. 그로부터 다시 몇 달이 흘러 계절이 바뀔 즈음이 되었어요. 신당에는 새로운 신도들도 생겨나고 원래 다니던 이들도 계속 찾아왔어요. 소연은 상당히 분주했지만 예전보다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죠. 정희는 그런 소연을 지켜보며 종종 농담해주기도 했어요. 우리 딸 예쁘게 일하네. 한 번은 소연이 굿을 마치고 나오다가 정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신당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무언가 새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요. 전통 문화를 알리는 공연 형식의 굿이라든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체험 기회를 준다든지요. 정희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네. 무속이 어두운 이미지로만 비치지 않도록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체험하게 하면 좋잖아. 내가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지원해 줄 테니 계획해봐. 소연은 신이 나서 몇몇 젊은 무당들과 이야기하며 공연 굿을 기획했고 결국 봄철에 열리는 지역 축제에 초청까지 받았어요. 정희는 뒤에서 모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이 일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적 도전이었거든요. 봄 축제 날이 되자 소연은 여러 무당 동료들과 함께 무대를 준비했어요. 정희는 앞줄 관객석에 앉아 딸을 응원하는 기분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죠.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소연은 화려한 의상으로 무대 중앙에 섰어요. 조명이 번쩍이고 소연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추자 관객들은 숨죽인 채로 구경했어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 앞에 서다니. 예전의 소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연 굿이 절정에 달하자 소연은 목청을 돋워 주문 같은 노랫가락을 부르고 장구와 북이 동시에 울렸어요. 관객들은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어요. 여러 사람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이 공연을 보고 감탄 섞인 탄성을 터뜨렸죠. 마침내 공연이 끝나고 소연이 다른 무당들과 함께 무대 앞으로 인사를 하자 정희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어요. 소연도 그 박수를 들으며 관객 속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정희를 발견했어요. 둘은 시선을 마주치며 조용히 웃었죠. 말없이도 전해지는 감동이 있었다고 해요. 공연이 성공리에 끝나고 소연과 정희는 주변 축제 부스를 돌아보며 구경했어요. 사람들이 다가와 칭찬했죠. 아까 그 굿 공연 멋있었어요. 소연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함께 준비한 분들이 많아서 가능했어요.
정희는 괜히 뿌듯한 마음에 소연에게 필요하면 뭐든 사줄 듯한 표정으로 따라다녔어요. 축제에서 간단히 먹거리도 즐기고 돌아갈 때쯤 소연이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공연 굿을 하면서 저도 제 안에 있던 무거움을 좀 내려놓게 된 느낌이에요. 과거에는 잃어버린 것만 되짚으며 살았는데 이젠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만 괜찮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널 지원할 거야. 너를 이렇게 빛나게 만드는 일이면 나도 그게 내 기쁨이니까. 소연은 감사함에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어요. 이젠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는 사이였죠. 정희는 그런 소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가자. 집에 들러서 쉬어라. 내일 또 신당에서 사람들 만날 테니 오늘은 축제의 여운을 즐기자.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또 찾아왔어요. 소연의 신당은 명성에 힘입어 더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들었고 어떤 방송국에서 취재를 요청하기도 했죠. 정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좀 더 체계적인 홍보를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소연도 제안했죠. 과하지 않게 무속 신앙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쪽이면 좋겠어요. 결국 지역 방송 프로그램에 짧게 소개될 기회가 생겼어요. 촬영팀이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희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처럼 뒤에서 보조했고 소연이 메인으로 출연해서 국과 상담 과정을 소개했어요. 이 방송이 나간 뒤에 더 많은 이들이 찾아왔어요. 저 신당에 가보면 마음이 편해진다더라. 어느 날 정희는 소연에게 슬쩍 얘기했어요. 방송 보니까 너가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 이제 전국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소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도 인터뷰에 잠깐 나오시지 그랬어요. 우리 신당의 든든한 동업자이자 가족이신데.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뒤에서 지켜보는 역할이 좋아. 넌 무당이지만 사실상 여러 사람을 치유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게 너의 몫인 것 같아. 소연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무대 앞에 서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죠. 그렇게 소연은 신당의 운영 방식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립해 나갔고 정희는 계속해서 재정 지원과 실무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미 두 사람은 모녀로서, 동업자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서류나 절차는 필요 없다는 게 두 사람의 공감대였죠. 가끔 소연이 정희 집에 며칠씩 머무는 날이면 거실에서 오순도순 차를 마시며 이제 진짜 가족 같다는 말을 주고받았어요. 정희는 소연이 가끔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울리는 감동을 느꼈고 소연도 정희가 건네는 사소한 배려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어느 여름밤 소연이 정희에게 말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어린 시절을 엄마와 함께 보냈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때부터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정희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늘 그 아쉬움을 갖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미련 두지 않으려고 해. 지금이라도 만났으니 앞으로를 더 소중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니?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속삭였어요. 맞아요. 이제라도 엄마가 계시니 난 그걸로 충분해요. 해가 바뀌고 또 한 해가 흘러갈 때쯤 두 사람은 더욱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갔어요. 신당은 소연이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운영했고 정희는 여전히 회사 경영에 남아있긴 했지만 거의 관리 역할만 맡고 있었죠. 소연이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젊은 무당들을 교육해 투입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소연이 일정이 겹쳐 바쁘다고 하자 정희가 직접 신당을 찾은 신도들을 응대해주기도 했어요. 소연 무당님이 잠시 다른 곳을 보고 계시니 여기서 대기표를 뽑으시면 순서대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아유, 할머니가 친절하시네요. 혹시 무당님 어머니이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 일상이 되면서 사실상 두 사람은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정희 집에는 소연의 짐도 점점 늘어갔고 신당 근처에 마련된 주택에는 정희가 사두었던 가구와 물건들이 채워졌어요. 누가 봐도 가족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둘 다 이 삶에 만족해하고 있었죠. 긴 세월이 흘러 윤정희 할머니도 이제 조금씩 기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왔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충만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도 곁에 소연이 있어서 든든하지. 예전처럼 외롭지도 않고. 자주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연도 정희가 힘들어 보이면 말했어요. 몸이 안 좋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일정 조정하고 집에 가서 돌봐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정희는 미소 지었죠. 내 딸이 이렇게 날 챙기다니. 새삼 감사하다. 두 사람은 함께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고 함께 기뻐했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떠오르면 서로를 의지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건 슬픔보다 안도의 눈물에 가까웠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기적처럼 다시 이어져 이제는 허무했던 시간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늦가을 아침, 소연은 신당 마당에서 국화를 옮기며 정희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올해도 김장 같이 할까요? 당연하지. 작년에도 같이 해서 주변에 나눠주니 반응이 좋았잖아. 어머니는 작년엔 게으름 피우셨으니 올해는 더 열심히 도와주셔야 해요. 알겠다, 알겠어. 이처럼 평범한 일상들이 두 사람에겐 축복이었어요. 굿을 통한 화려함도 좋지만 이렇게 김장을 하거나 마당을 정리하는 사소한 날들이 더없이 소중했죠. 김장날 둘은 커다란 고무대야에 배추를 담가 절이고 양념을 배합하며 한나절을 보냈어요. 중간중간 옆에 있는 젊은 무당들과 신도들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한바탕 고생 후에 맛본 수육과 갓 담근 김치는 그야말로 꿀맛이었죠. 예전에는 이런 수고를 왜 해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즐거워. 저도 누군가와 김장을 같이 해본 건 처음이에요. 정말 보람찹니다. 시간이 또 흘러 어느새 다시 겨울이 오고 눈발이 흩날리는 날이 찾아왔어요. 소연과 정희는 신당 안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차를 홀짝였어요. 마당에는 하얗게 눈이 쌓이고 바람 소리가 들렸죠. 소연은 고요한 분위기에 젖어 말했어요. 작년 겨울에 어머니와 함께 했던 일들이 생각나요. 그때는 막 엄마라고 불러도 되나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냥 엄마죠. 정희는 흐뭇하게 웃으며 소연의 손등을 살짝 잡았어요. 그래, 나도 이젠 너가 불러주는 게 자연스럽다. 너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정말 엄마가 된 기분이 들거든. 둘은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서로를 찾아 다시 만난 지난 시간을 되짚어봤어요. 지난 수십 년의 공백이 아쉽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그 모든 걸 보상해주는 것 같았어요. 문득 소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혹시 후회되세요? 너무 늦게 만나서 제대로 못해준 것도 많으실 텐데.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서로를 찾았잖아. 그걸로 된 거야. 앞으로 함께 보낼 시간이 얼마나 될진 몰라도 난 지금이 너무 소중해. 소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 정말 외롭지 않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조용히 웃었어요. 말로는 다 못하는 감정이 마음 가득 차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소연과 정희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신당에는 매달 한 번씩 정희가 반드시 찾아와 소연과 나란히 차를 마시곤 해요. 낮에는 굿이나 상담으로 분주하다가도 밤이 되면 두 사람만의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지켜주죠. 돈으로도 살 수 없던 인연을 이렇게 다시 찾은 건 아마도 운명이었을 거예요. 소연은 무당으로서의 길을 걸으며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정희는 그런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아끼지 않아요. 잃어버린 세월이 길었지만 앞으로 함께 채워갈 날들도 충분히 남아있다는 믿음을 품고 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소연과 정희는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인연은 그렇게 한번 끊어진 듯 보여도 다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해주는 두 사람의 삶이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죠.